1편 총론 부분인데요. 교재로 가서 총론은 작년 시험에서 3문항 출제됐고 올해도 역시 3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총론이 1장은 부동산학의 체계죠. 그 다음에 2장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3장이 이제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의 부동산학의 체계는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한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다지 큰 비중은 없으니까 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3월이나 5월 중에 한번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딱 체크해드리고 그 시험 포인트만 줄을 쳐두고 한 2번 읽어보면은 뭐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 다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니까 요거는 큰 비중이 없으니까 지금 안 보셔도 돼요. 1편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에서 특히 토지 용어, 주택이 아니고 토지 용어에서 한 개 정도, 그리고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3문제 출제가 되고, 역시 올해도 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이 3장에 있는 특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은 한 개 나오지만은, 이 특성은 우리 교재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3장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모르면은 개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요 부동산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수업 듣는 것만 가지고 1편은 전부 다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파트니까요. 별도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특성 자체에 좀 초점을 두고 각 특성에서 파생들의 영향을 정리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에 이제 1장 부동산학의 체계 18페이지부터 부동산학의 체계가 실려 있는데 이 체계는 제가 빠르면 3월에 한번 점검해 드릴 테고 안 그러면 5월 정도에 가서 한번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설명을 드리고 점검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거의 그냥 4, 5년에 한 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어요. 자, 2장 29쪽으로 바로 가요. 29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에 관한 학문이니까, 그지? 부동산의 개념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부동산의 개념. 1절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 당연히 개념에서 한 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또 부동산의 분류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부동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걸 모르고서는 부동산학 개론을 정리를 못하겠죠. 자, 부동산 한자로 표시를 하면요.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산은 이제 움직이는 재산이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이면서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면 동산이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분할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 이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부동산,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할 때는 공시방법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이 공시라는 게 공공연하게 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물건이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널리 표시하는 것. 이걸 이제 공시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동산은 이동이 가능하고 늘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니까 늘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 가능한 물건은 내가 이게 차지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내 물건이라 하고 남에게 널리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내가 차지만 하면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죠, 그죠? 점유만으로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인데 토지나 건물처럼 이동이 안 되게 고정되어 있는 물건은 늘 점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내 거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점유했을 때 타인의 물건이 된다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동될 수 없는 부동산은 점유로 공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나 등록을 해두게 되죠. 그래서 점유로 공시가 가능한 물건이면 동산이 되는 거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네. 그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 그래도 되겠고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그래도 되겠죠, 그죠?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고요. 우리가 영어로 부동산을 표기할 때는 영문 표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리얼티라는 용어도 있고 리얼 프로퍼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도 제일 많이 통용하는 용어가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이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리얼 에스테이트 이걸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부동산 학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뜻이고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리얼 에스테이트를. 그럼 이게 이제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적을 때 제가 영어로 이렇게 RE라고 표기를 할 테니까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단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이걸 알아두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알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리라는 걸 붙여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한다. 이 참고로 한 개 알아놓고. 자, 이제 교재로 갔어. 우리 부동산에는 항상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언제나 3대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이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토지에서도 그죠? 토지를 하나 살 때 토지하고 관계되는 기술적 측면이 어떤 거냐? 도로에 몇 미터 정도 접해 있는가? 위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또 토지의 지질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게 토지에 있는 기술 측면이 되고요. 또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살 때 그죠? 건물의 위치, 구조, 청수, 평수 그죠? 그리고 건물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도 기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게 구입할 때는 그죠? 가격이 얼마인가 또 이걸 뭐 3억에 사서 4억 정도에 팔 수 있는가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그리고 구입을 할 때 내 돈만 주고 사야 될지 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야 될지 부채를 활용해야 될지 또 부채를 활용한다면 이자는 몇 프로 정도를 주고 사야 될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하고 관계되는 경제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 측면도 있죠. 그죠? 부동산은 항상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점유로 공시가 되지 않고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소유권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또 담보물건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죠. 항상 우리 부동산 주변에는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은 부동산의 3대 측면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고 이 3대 측면을 전부 합쳐봐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측면을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30페이지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할 말이 나오잖아요. 그지? 30페이지 도표에. 이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3대 측면을 포괄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을 합쳐가지고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뜻한다. 그래 되고요. 3대 측면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 부동산의 3대 측면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이렇게 3대 측면이 존재하니까 항상 우리 부동산에서는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동산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기술적 측면, 뭐 이걸 기술적이라고도 하고 물리적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물리적 측면 또는 기술적 측면 같은 표현이 되겠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자연이다. 그리고 위치가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자연이나 위치, 공간, 환경은 전부 부동산을 표현한 용어다요. 자연도 부동산, 공간도 부동산, 환경도 부동산이에요.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들이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동산이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중요한 생산 요소 중에 하나죠. 그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나 생산재 같은 말인데 중요한 생산재로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지? 자, 이 지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도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자산이나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용어들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고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측면인지 경제적 측면인지가 바뀌면 큰일 나겠죠. 경제적 측면에 있는 용어들은 좀 돈 냄새가 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이다 말이야. 요 위에 있는 용어들은 돈하고 별로 관계없는 용어들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좀 의미를 달리하고 있죠. 다른 걸 못 느끼면 개론이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이런 거는 좀 돈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이제 개론이 쉬워지고 그런 거죠, 뭐 그죠? 용어들 자체가 관념적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물론 나중에 왜 부동산이 자연이 되고 또 왜 자본이 되기도 하느냐,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따로. 근데 일단 바뀌면 안 돼요.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게 바뀌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자, 민법 99조를 보면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99조 2항에서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말한다. 우리 부동산에서는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에다가 뭔가를 또 합친 거겠죠.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중요하다.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것들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분 기준이 바뀌면 안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는 기술적 측면, 그게 물론 3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된 설명은요. 기술적하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나중에 63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32쪽부터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순서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부터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63쪽 가서 기술적하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다루는 순서로 교재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32쪽으로 가서 법률적 측면, 그게 4번의 법률적 개념 해가지고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랬죠. 가로 1,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한다 그랬네, 그죠? 줄 쫙 쳐야 돼. 지금 빨리 32쪽 가로 1번의 협의의 부동산에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가리킨다. 거기에 줄을 딱 쳐야지, 뭐, 그지? 협의가 바로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토지와 그 정착물. 요것만, 우리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가로 2번에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 99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그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 여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 토지와 정착물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가 왜 부동산이에요? 토지가 부동산이다 그랬죠.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고 토지가 부동산인 건 다 알죠.
왜냐? 이 토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죠. 우리가 좀 전에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은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 부동산은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뭐고? 토지죠. 이 토지가 부동산이다. 당연하죠.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이 정착물의 개념을 모르면 부동산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정착물의 개념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5페이지 가면은 가로 3번에 토지 정착물 해가지고 정착물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정착물이란 줄 쳐야 돼.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울타리처럼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부동산화된 토지 개량물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동산이었다 이 말이야. 주택, 상가, 울타리 이런 것들은 원래 동산인데 토지 등에 설치한 물건으로 어떻게 항구적으로 토지에 결합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핵심이 되는 지문이 항구적으로 결합. 요게 동그라미 딱 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 등에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인데 그 물건 중 항구적으로 토지에 결합이 되어 있어. 일시적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항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은 계속 부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그리고 계속 부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화되었다 이 말이야. 부동산화. 부동산화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동산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다 그랬잖아요.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다.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 중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화되었다 이 말이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토지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딱 결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속 부착되어 있고 그렇다면 고정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이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 중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버린 물건들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네. 그죠?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주택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지? 이 주택, 상가, 뭐 아파트 이런 게 있죠?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이런 걸 통틀어 뭐라 그러지? 이런 걸? 건물이라는 거죠. 이 건물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된 게 딱 고정돼 있죠? 대표적인 정착물입니다. 건물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뭐 여러 물건들인데 이게 이제 나무예요. 나무. 응? 근데 보통 나무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가 된 나무도 있어요. 대부분의 나무는 등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 중에 등기돼 있는 나무,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임목.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무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그 도로변에 가로수처럼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서 있으면 수목이란다. 그 다음에 산에 가면 집단적으로 막 나무들이 서식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수목, 집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된 임목이든 수목이든 수목 집단이든 간에 전부 토지에 딱 고정돼 가지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렸죠. 이것도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그리고 또 농작물도 있습니다. 그지?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벼, 보리, 마늘, 담아내기 뭐 전부 그죠? 이것도 이동이 안 되게 다 고정돼 있잖아요. 수확하기 전까지는 고정돼 있잖아, 토지에. 이것도 정착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설치한 물건 중에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 상당히 많겠죠. 도로라든가 육교, 터널, 담장, 뭐 울타리, 우물, 아스팔트, 뭐 그다음에 뭐 국어가 도랑입니다. 도랑. 이 다 우리 인간이 이의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딱 본다면 이동되지 않게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항구적으로 토지에 결합이 되어 있어.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결합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동되지 않게 계속 부착되어 있다 이 말이야. 계속 부착되어 있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렸다.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화되었다 이 말이네. 그지? 이런 물건들을 통틀어 뭐라고? 정착물이라 하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바로 이동되지 않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한 물건들 중에서도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들, 이 정착물까지를 합쳐가지고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이 정착물 중에는 지금 건물이라든가 임목까지는 여기까지는 그죠?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은 이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따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는 건물과 별개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고 건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만 또 따로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등기된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독립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말이 뭐야?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정착물들을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은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리하여,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뒤쪽에 이제 수목이나 수목 집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도로, 육조, 철도, 터널, 담장, 울타리, 우물, 아스팔트 이런 것은 전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가 불가능한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인데 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고 한다. 종속정착물이 이제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일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니까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 토지를 처분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다.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땅 팔면 내 위에 담장을 설치해놨는데 내 토지 위에 토지를 팔았는데 담장은 그냥 두고 가고 땅만 가져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담장까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토지와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니까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정착물을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렇게 정착물에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종속정착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착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착물이란 첫째 정착물이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 토지나 건물 등에 항구적으로 결합이 됐다 이 말이야. 항구적으로 결합이 딱 됐기 때문에 계속 부착되어 있으면서 고정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통틀어 뭐라고 정착물이라고 하고 이런 정착물에 어떤 게 있더나 두 가지가 있네 그죠? 토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그죠? 이것들은 독립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각각 별개의 따로따로 부동산이 돼야 말이다. 이런 걸 독립정착물이라고.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은 어떻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토지를 처분하면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땅 팔 때 같이 따라가는 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착물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으니까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지. 근데 정착물이 아니라면 뭐가 되죠? 동산이 되겠죠.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고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어. 토지와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면 부동산인데 정착물이 아니라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왜 정착물인가 동산을 구분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실익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렵다. 좀 이따가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지금 이 건물에도 그죠? 이 칠판도 설치해 놨지, 뭐 형광도 있고, 저기 보면 뭐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 지금. 스프링쿨러도 있고 많죠? 근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은 정착물로 간주되는 물건이 있고, 어떤 것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이 동산인지 정착물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정착물에 대해서는 개념하고요. 종류까지만 구분하고 구분 시직하고 구분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3월에 가서 정리할 테니까 오늘은 정착물이 이런 것이다. 정착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고 자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 우리 그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그랬거든요. 민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은 뭐? 토지와 정착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뭘 한다고?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오직 민법에서 규정한 뭐밖에 없다.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어요. 응? 그럼 이제 광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이 협의의 준부동산까지를 합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이야. 바로 토지와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으로 간주한 건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넓어버림이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랬죠. 그죠? 이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법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상의 부동산을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서 33페이지가 33페이지. 33페이지 가면 핵심 정리된 박스 속에 33쪽에 아니가 페이지가 그 핵심 정리된 박스에 준부동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준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다 이 말이야. 민법에서 부동산에는 아까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과 같은 등기 등록 등 부동산과 같은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말하며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해 준다 그랬는데 어떤 게 있어? 거기 보니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기계장비라든가 또 뭐 임목이라든가요.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어건, 강업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준부동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준부동산의 종류에 어떤 게 있는가? 뭐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건설재단,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지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억지로 사례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준부동산은 우리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과목의 준부동산이 다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준부동산 나오고요, 세법에서도 나오고, 공시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이게 안 나오는 과목이 없어요. 모든 과목에서 이 준부동산은 다 나오니까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뭘 알아야 되느냐면, 자, 지금 준부동산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선박이나 자동차나 항공기, 기계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잖아, 그죠? 움직이잖아. 그럼 움직이면 이게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아까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면 동산,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그랬죠? 그럼 이것들은 다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동산이야. 근데 동산은 어떻게 공시를 한다 그랬어요? 점유로 공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동산이라면 점유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전부 다 등기나 등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은 이제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는 거다. 그냥 조그만한 뭐 배 이런 거는 선박이라 하지 않아요. 선박이라 하지 않고 20톤 이상 되는 큰 배 이걸 이제 선박이라는데 선박을 내가 취득했죠. 그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물건이 되는 거다. 또 우리 자동차 사면 등록을 하죠.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원부를 받아야 그게 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지? 비행기 샀다 등록해야 돼요. 전부. 그리고 임목.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한다 그랬지. 그럼 임목도 등기가 돼 있죠. 그죠? 또 중개사법에서 이제 공장재단, 강업재단 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을 배웠으니까 한 번은 들어봤겠죠. 그죠? 안 들어봤나? 지난주 금요일날 다 했을 거 아니야. 금요일날. 그지? 금요일이 중개사법 아니었나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중개사부터 하면 중개 그까지 안 들어갔다고? 3시간 중개법 3시간 하던만 수업을 첫째 시간에 중개법 재정 목적 했겠지. 법 1조가 중개법 재정 목적. 그럼 2조는 용어의 정의 했겠죠. 그죠? 안 했어? 민법에 용어 정의까지만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어 정리하는데 그게 뭐 3시간이나 했습니까? 용어 정리가 중요하죠. 중개업이란, 중개란, 개업 공인중개사란, 또 소속 공인중개사란, 중개보조원이란, 이런 거 다 해야죠.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 용어 정리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그건 뭐,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중개대상물에, 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토지, 건물, 또 준부동산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합재단. 여기까지만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준부동산 중에 임목, 공장재단, 광합재단. 여기까지만 중개대상물로 규제해 놓고 있어요. 법에서. 그 나중에 중요하니까 이제 이번 주에 배우시겠네. 근데 이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이것들도 다 등기가 돼 있어요. 공장재단은 게 공장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 공장도 있을 거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있을 거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 또 공장 안에 보면 기계도 있고 그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한 개로 등기를 해놨단 말이야. 이걸 공장재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우리 광부에 가면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죠? 광부가 있죠. 뭐 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로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석탄 파내는 기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개로 그냥 등기된 걸 광업재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다 등기가 돼 있다고. 그리고 어업권, 광업권은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얘들이 동산의 성격이 강하다면 동산은 점유로 공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점유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점유로 공시를 하지 않고 전부 등기나 등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부동산하고 똑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겠다. 의지해 준다는 말이 부동산으로 인정해 준다. 간주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주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들도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다만 좀 전에 준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랬잖아. 그죠?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야?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죠. 근데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랬는데 다른 법률이라는 게 다 법이 있어요. 개별법이. 선박법, 자동차저당법, 항공법, 건설저당법, 임무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수산업법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 그 특별법에서 전부 부동산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에요. 다른 법률인 특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도 있고, 다른 특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도 있죠?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이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다른 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이 준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 개론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 즉 민법상의 부동산, 그게 뭐야? 토지와 정착물이고 거기까지만을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협의의 부동산하고 다른 법에서, 다른 특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준부동산까지를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와 광의의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는 구분이 되겠죠? 좀 전에 자, 부동산은 항상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한다 그랬죠? 언제나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양하게 3대 측면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존재하고 이 3대 측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을 전부 합쳐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랬지. 그 복합 개념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을 모두 합친 개념이니까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이 이 세 가지 측면을 합친 거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바로 이 3대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뭘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31조 31페이지로 가면 31페이지 핵심 정리에 1. 복합 개념의 부동산, 2. 복합 부동산, 3. 복합 건물 세 가지가 비교되어 있어요. 이제 복합 건물은 뭐 참고로 그냥 2개 이상 용도가 결합된 건물 이런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 복합 건물 들어봤죠? 자,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4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데 5층이 주거용이다. 그러면 건물은 한 개지만 용도가 2개죠. 이렇게 2개 이상 용도로 결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관계없어 그런 거는 뭐가 중요하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는 건데요.
좀 전에 복합 개념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을 합쳐서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바로 3대 측면의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말한다. 그래도 되겠고 3대 측면이 뭡니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말한다. 그럼 되겠죠.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전부 합쳐서 뭐라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부동산을 가장 폭넓게 정의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의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쓰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합친 개념이죠. 근데 이 용어하고 다른 용어가 복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복합 부동산. 용어가 당연히 다르잖아, 그지?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는 뜻이다. 각각 따로따로 별개로 인정되는 두 개의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입니다. 별개.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데 마치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한 개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토지와 건물이 딱 결합된 상태로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결합이 딱 돼가지고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이렇게 일체로 다뤄질 때 이때를 가리켜 복합부동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 이런 뜻이네.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각각 별개의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를 복합부동산.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포괄하여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틀린 거다. 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서브노트를 하셔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적는 게 아니다. 서브노트라는 거는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오늘 딱 정리할 게 1번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딱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적고 제가 정리한 그대로 이대로 적는 거야 이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요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3대 측면의 부동산. 그죠? 그리고 3대 측면에서 자연적 측면에서는 자연적이란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소, 소비재, 상품이다. 법률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고 협의가 바로 민법 99조에 정의한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그 협의의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 이게 제일 먼저 정리될 포인트겠죠. 이 구분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자연, 위치, 공간은 기술 측면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소는 경제적 측면이고 이게 바뀌면 안 되고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이지만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죠. 그럼 요거하고 이제 구분을 딱 해야 되니까 2번에서 복합 부동산 해서 그죠? 이렇게 딱 찍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복합 부동산 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두 개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는데 이 정착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착물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착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중요한 게 정착물이 토지나 건물의 한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을 정착물이다 그랬고 그게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도 있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착물의 종류까지 정리를 했죠. 근데 요 구분 시력이라든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죠. 그럼 요 3번 이 정착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3, 4려 가서 내용을 첨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착물의 개념 종류까지 이렇게 딱 적어놓고 구분 시력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단 말이야. 그지? 판단 기준도 아직 안 했어요. 여백이 좀 남아있어야 되겠죠? 여백을 좀 띄우고 나중에 이제 4번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거는 이렇게 딱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었고 이제 38페이지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2절에 부동산의 분류 38페이지하고 39쪽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이제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름을 붙여둔 것을 지목이라 하거든요. 지목이라는데 그 11, 12월에 공시법 시간에 지목을 한번 배웠는가 모르겠네. 배웠나 안 배웠나요? 안 배웠나? 배웠어요? 듣긴 들었죠. 들어도 잘 모르죠. 물론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지적법,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지적법이었거든, 법 이름이요. 그래서 그냥 법 이름이 기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통용하는데 그 지적법에 나오는 지목은 토지의 용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배우는 토지의 용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토지의 용어를 구분하는 거고, 지적법에서 지목은 토지의 이름인데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28가지를 붙여놨어요. 그걸 지목이라는데 왜 그게 지목을 실어놨을까? 지목하고 지적법에서 쓰는 지목하고 우리 부동산에서 쓰는 토지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먼저 실어놓은 겁니다. 지목을. 근데 지목은 제가 알려줄 게 아니고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배워야 돼. 누구한테? 그렇죠. 요 이분한테, 그죠? 와이 사서 단추 터질까 싶어가지고. 예? 옷이 큰데 단추가 터집니까? 아이. 옷이 크면 단추가 헐렁해야지. 옷이 적어서 그러겠죠. 옷이 적기는 뭐 적어요. 자기 얘기했죠. 중개사법? 중개사법 교수님도 배 많이 나오셨어요. 배 많이 나왔어요. 배 가장 안 나오신 분이 민표 선생님하고 공포 선생님은 배 안 나왔어요. 예? 저요? 좀 많이 나왔어요. 책 봐야 돼요. 토지의 용어하고 지목이 다른 거니까 그걸 구분시키기 위해서 지목을 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토지의 용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40페이지부터 정리된 토지의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토지의 용어도 거의 그냥 한 문제씩 매년 등장합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데, 지금 번호는 19번까지 있으니까 용어가 19개 같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용어가 한 26개 정도 되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려운 거는 없고요. 2번 정도 들으면 아마 용어를 어느 정도 점검해서 다, 비교할 수 있지 싶은데, 1번, 2번, 3번 3개가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자, 먼저 이제, 2절, 부동산의 분류에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분류. 근데 이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토지의 분류도 알아야 되고 주택의 분류도 알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토지의 분류가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 등장하고, 주택의 분류는 3년에 한 문제꼴로 나와요. 주택도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49페이지부터 더 정리해야 되는데, 이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우면은 건축법에서 주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서 건축법을 정리한 후에, 그죠?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3월 정도에 가서 주택의 분류를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에는 주택의 분류까지는 알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토지의 용어, 이 토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정리한 게 초점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에 있는 요거는 3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부지,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3번에는 대라고 돼 있죠. 대. 근데 대는 지목 이름이 되고요. 토지의 용어는 토지니까 땅지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라고 해도 되고 대지라고 해도 됩니다. 대지 그래도 똑같아요. 대지는 어렵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용어는 아니거든요. 건축부하고 지적부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주 많아. 그래서 요 대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대지가 한 개가 더 있어요. 6번에 한번 가봐. 6번에 가면 대지하고 맹지 하는 게 나오는데, 그죠? 대지가 거기 또 나왔지? 그럼 대지가 2개 아닙니까? 2개니까 이제 이게 6번에 있는 대지, 3번에 있는 대지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3번에 있는 대나 대지, 이거는 시험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대지가 2개니까 한자를 봐야죠. 그죠? 3번의 대지는 흑도 받침이 붙었지, 6번의 대지는 오디자 받침이 붙었잖아요. 6번의 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3번의 대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먼저 이제 부지, 택지, 대지부터 정리하자요. 부지, 택지, 대지 중에서는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고, 부지 속에 택지가 있고, 택지 속에 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가장 크고, 그리고 부지 속에 택지가 포함되어 있고, 택지 속에 또 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토지가 이만큼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흰 테두리 중에서 노란 부분만큼이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같으면 노란 부분 밖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건축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토지들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천부지, 건물 못 지어요. 하천 위에, 그지? 그리고 철도부지, 건물 못 짓겠죠. 철도 용지라든가 또 뭐 수도 용지라든가 학교 용지라든가 뭐 맹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천부지, 철도부지 또는 뭐 학교 용지라든가 또는 맹지, 도로가 전혀 없는 토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이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어요. 자,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이 불가능한지로 나누었을 때 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택지. 그러니까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이런 뜻이네. 그죠?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뭘 건축할 수 있느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또 상가도 건축이 가능하다.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냥 택지란 건축 가능한 토지 이반인데 건축 가능한 토지 그래도 맞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요. 그 택지 중에서 공업지를 딱 제외하면 주거지하고 상업지만 남게 되거든. 이 노란 부분이 이제 건축 가능한 택지죠. 근데 택지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업지를 제외해버려. 공업지를 딱 빼면 주거지하고 상업지 두 개가 남게 되죠. 이 주거지, 상업지 말을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 대지가 좀 어려운데요.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뭘 건축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지목이 대. 지목 이름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한 글자로 된 대. 지목이 대라는 게 있는데 이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만 대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뭐로? 대로만 건축이 가능해야 돼.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법을 배우면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목, 또 일반 영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이 대가 됩니다. 주거지하고 상업지는 지목이 대예요. 근데 공업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목을 배우면 공장과 그 부속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고 뭐다?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대지가. 그러니까 대지는 이제 택지 중에서, 택지가 건축 가능한 토지잖아요. 그 건축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려워요, 대지가. 그러나 이 대지까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대지와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지만 건축법, 지적법에서는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하고 대지 자체가 다르니까 용어가 다르니까 논란의 대상이 많아서 이 대지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내요. 안 내는데 이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요 흰 테두리, 요 흰 테두리는 부지라고 하는데 부지. 이 흰 테두리가 부지인데 이 부지에는 그죠? 지금 여기 노란 부분이 뭐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죠. 노란 부분이 건축 가능한 토지고 노란 부분 밖에 있는 비금지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둘 중에 한 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 모든 토지가 되는 거죠.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다 합치면 모든 토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다 이 말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가 부지고, 그 부지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택지라고 하고,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대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요 1번에 부지, 택지, 대지를 구분하는 거는 대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온다 그랬어 이거는요. 택지가 29회 때 작년에 토지에 대한 용어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내서 옳은 것 찾는 게 나은데 지문 중에서 옳은 게 택지하고 한 개밖에 없었어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게 옳은 지문에서 요거 딱 한 개 옳은 지문으로 작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지는 재작년에 옳은 지문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용어를 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지하고 택지까지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죠. 부지하고 택지의 개념까지는 딱 구분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요 두 개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합친 가장 넓은 용어. 그 다음에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후보지와 이행지. 자, 이 후보지나 이행지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최근에 거의 그냥 매년 시험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용도가 다른 용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어떻게 용도가 바뀌어야 되느냐. 토지의 용도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요. 용도 지역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3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3개의 용도 지역 상호간에 그게 1번에 후보지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동그라미를 딱 해야 된다. 이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 그랬잖아요. 그죠? 용도가 전환 중이다 또는 뭐 이행 중이다 이 말이 용도가 한참 변경 중이다 이 말하고 같아. 전환 중이다나 이행 중이다나 변경 중이다 같은 말입니다.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는 거고요.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그 3개의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에서의 동그라미를 딱 하는 거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그랬잖아. 그죠? 내에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 중인 토지. 이행 중이나 변경 중이나 전환 중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행 중이다, 전환 중이다 이 말은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역 상원의 용도가 변경되는지 지역 상원의 용도가 변경되는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인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상호간이냐 내에서나를 가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어렵겠지.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용도 지역을 크게 분류한다. 크게 대분류하면은 3개의 용도 지역으로 나눕니다.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과 임지 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눠요. 근데 이 3개의 용도 지역을 다시 소분류한다. 소분류. 세분한단 말이야. 잘게 이제 소분류를 하면은 택지가 지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하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택지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3개지가 있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요. 농지 그러면 농업활동하는 토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 그러면 논밭 가수를 통틀어 농지라고 하는 겁니다. 밭으로 이용되는 전지, 논으로 이용되는 답지, 과실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지, 이 전답 과수원을 그냥 농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임지는 산림을 임지라고 하는데 이 산림도 신탄임지가 있고 용재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용도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이걸 이제 세분하면 8개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후보지나 이행지는 모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가 지금 다른 용도로 한참 변경 중인 토지예요. 그런데 맞다. 오늘 저 뒤에 그 눈이 안 좋은 맞다. 기사장님이 오늘부터 그 1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족 여행 가신다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가신데 내가 저번에 오늘 왜 안 하지 이 생각하고 있네. 계속 지금 머릿속에 아직 한 번도 결정 안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월요일부터 며칠 해외 여행 갔다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기억이 또 안 나네. 그죠? 딴 생각. 또 중간에 수업 들으러 청강하러 한번 오셨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앞 뭐 있어 모르는데 새로운 분이 왔는데 제가 새로운 분이 청강하러 오시면은 맨 위에 있는 개론 기본서를 빼서 한 건 그냥 득 주시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게 해라. 청강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죠. 이 바보 같은 애가 기본서를 준 게 아니고 요약집을 줬네. 요약집을.
그 요약집이 페이지도 틀리고 하는데 뭘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요즘같이 지금 이런 식의 새로운 분이 한 명 상담 왔으면 어떻게든 그분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발광이 나는데 몸에, 막 피가 역류를 하는데, 그죠? 저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수업이 다 꼬이는 거야, 자꾸. 수업 시간에 저런 걸 보면. 다 보이잖아, 그죠? 미치겠어요. 예? 저는 항상 뭐 힘내죠. 그죠? 자, 후보지든 이행지든 용도가 바뀌는 중인데, 후보지는 이제 용도 지역 상황에 그랬죠? 지역이 지금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죠? 요 세 개의 지역 상황의 용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농지가 택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임지가 택지로. 그럼 이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려면 요 세 개의 지역 간에 이렇게 상하로 용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이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환에 상하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러는데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무슨 말이냐? 지금 택지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주거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상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또 농지 지역 내에서 이 농지 지역이 전락 가수원이 있죠. 그럼 농지 지역인 전락 가수원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전이 답으로, 답이 가로, 가가 답으로, 가가 전으로. 또 임지지역 내에서 신태님이 용재림, 용재림이 신태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요 세 가지 내에서 또 농지지역인 전dak가수원 내에서 임지지역인 신탄 용재림 내에서 용도가 바뀌려면 용도가 이렇게 좌우로 용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용도가 좌우로 바뀐다. 이런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겠죠? 잘 봐요. 자,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후보지죠.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역시 후보지죠. 상하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지? 근데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뀐다. 이행지. 과수원이 답으로 바뀐다. 이행지죠. 신타님이 용계로 바뀐다? 이행지가 되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전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럼 이거는 상하로 바뀌는 거죠. 전이 주거지로 바뀐다는 거는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는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지는 오직 이렇게 요 택지지역인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농지적인 전락가수원 내에서 임지적인 신탄용지를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이 내에서 밖에 이행지가 되지 상하로 이렇게 바뀌는 거 예를 들면 가수원이 공업지역으로 바뀐다. 이건 후보지예요. 신탄님이 상업지로 바뀐다. 역시 후보지입니다. 답이 주거지로 바뀐다. 후보지가 된다 이 말이야. 상하는 전부 상하로 변경되는 건 다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내에서 용도가 바뀌어야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겠죠? 자, 지금 이게, 주거지역으로 이용 중이에요. 주거지로 이용 중이었는데 주택이 들었어가지고 주택을 모두 다 철거하고 상업지로 용도를 다 바꿨어요.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용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해봐. 주거지역이 지금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면 이걸 주거지로 불려야 할지 상업지로 불려야 할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고 있을 때는 뭡니까?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이행지네 좌우로 바뀌는 거니까 이행지잖아요. 후보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중에는 주거지로 분류해야 할지 상업지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때 이때는 이행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용도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은 전체가 상업지역이 다 됐죠. 그때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완료가 돼버렸으니까 상업지역이 됐으니까 상업지라고 해야지 이행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지 후보지라는 용어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다 이 말이야. 용도가 한참 바뀌는 중에만 붙이는 거지. 용도 변경이 다 끝났잖아요. 그 바뀐 용도가 결정됐지. 그때는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바뀐 용도를 불러준다. 자,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럼 뭐?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후보지잖아.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중에는 상하로 바뀌니까 후보지죠.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다 바뀌었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변경이 완료됐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택지가 됐죠, 이미. 그때는 택지라고 하지 후보지라는 용어를 안 쓴다, 이 말이야.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4번을 보면은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일 때만 붙이는 용어다 그랬어. 그리고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고 있는 중에는 후보지를 하지만 농지 지역이 택지로 변경이 되면 그건 택지가 된 거지. 후보지라는 용어는 안 써요. 또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을 때는 이행지를 하지만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다 바뀌어버리면 상업지가 됐잖아요. 그때는 상업지를 하지 이행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한참 바뀌고 있는 상태,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후보지는 용도가 어떻게 변경될 때? 지역 상호간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상호간에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이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를 이행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금 토지의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5개 용어를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제 써보놓을 때 할 게 이제 4번 해가지고 토지 용어 이렇게 적겠죠. 토지 용어 해가지고 1에서 뭐 적어야 돼? 부지와 택지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겠죠. 부지하고 택지 비교해죠. 그 다음에 2 해갖고는 뭐 후보지하고 이행지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둘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 그러면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합친 거. 요거 딱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 해가지고, 부지에 1, 그 다음에 여기 택지, 요거까지 2개 같이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적겠죠? 후보지는 지역 사원의 용도가 변경 중. 그 다음에 이행지 그러면 지역 내에서. 뭐 이런 거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상호간이냐 내에서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니까 그냥 지역 상호간 변경 중, 지역 내에서 변경 중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돼요. 모든 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써보노트인데 그죠? 늘 들고 다니는 수첩인데 거기에 모든 걸 어떻게 다 적겠어요? 이런 거 다 안 적어도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다 이해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여기 초점 이런 걸 적어놓은 게 초점이니까 이번 시간에 한 것까지는 써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럼 3 해가지고 또 뭐 나오겠죠, 그죠? 필지와 획지 이렇게 또 구분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것도 정리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써보노트 해야 될 내용이 요거다. 대충 알겠죠? 쉬었다가 필지와 획지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